네,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요새 너무 바쁘세요?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교수가 이렇게 바빠서요. 부캐가 아니라 예. 부캐가 너무 많다면서요. 부캐가 많습니까? 제가 시사 래퍼를 하고 있고 예. 또 KBS에서 복로스를 하고 있죠. 네. 부캐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슈 티켓타카에 집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가장 뜨거운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목사님이세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목사인데 네. 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부처님 오신 날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 불교 신도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날이기 때문에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교 간의 갈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 불교 신자분들은 불교 신도로서의 믿는 믿음이 있는 거니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판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좀 뭐랄까요,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의 마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좀. 김병민 의원.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국민의힘에 없다. 네. 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이번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집권당에서 나왔던 많은 발언들을 보건대 같이 함께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 마음들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잘 성공해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동산값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문제 여러 가지로 집단 면역을 신속하게 달성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얘기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 얘기하더라도 존중은 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김병민 의원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요. 김병민 의원은 뭐 존중이 있죠. 그럼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존중도 안 하고 막말을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5.18에 그 여야가 맞잡아서 유족을 위로하는 장면은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면서 원포인트 개헌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봐요. 물론 저는 좀 아직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나 이제 정운천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김병민 의원도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 정신에 5.18 정신도 집어넣고 5.18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보상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순례, 이종명 이런 분들 보면 세금 도둑이다 막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력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있지 않을까는 아직은 우려가 있어요. 광주 시민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실됨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뀌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에 어쨌든 함께 동참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몇몇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목소리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체의 목소리를 변화하고 승화했다고 있다는 것은 보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정당은 한두 명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의 뿌리, 가치, 철학을 나타내고 있는 정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강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5.18 민주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위원회 90%가 넘는 찬성을 했고, 그 이후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비롯해서 지금 정운천 의원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함께 호남 동행 의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족회 단체를 공법단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국회 정무위 간사로 있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의지들을 바탕으로 41년 만에 광주 전야제에 보수 정당의 2명의 국회의원을 초청했다는 점들이 아마도 우리 역사가 더 앞으로 진일보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신용이라고 노력하는 신용이고 쇼라고 하더라도 진전이고요. 네,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5.18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다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날 발표를 한 거,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의 이제 보수 정당을 상징하는 정치권의 인사들도 지금 이번 올해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면서 내는 메시지들이 과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런 방식의 변화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대 정당이 변화하겠다고 같이 손을 내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좀 발맞출 필요가 있고 우리 한두 명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 갖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처럼 전체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는 윤미향 의원이 있는데 윤미향 의원 한 사람이 하고 있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야,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런 사람들이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함께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너른 마음들을 여야 정치권이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백티글이 들었는데요? 윤미향이 왜 나와 거기서 갑자기. 네. 네. 너른 마음에서 윤미향이 나옵니다. 역시 김병민 드리블 시작했습니다. 자, 김웅,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은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이 출마 선언을 알아보니까 기탁금이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요? 4천만 원 아닌가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요? 예비 경선 때 4천만 원. 그리고 본경선에 들어가면 5등 안에 들면 또 4천만 원. 그럼 결국 김병민 5등 안에 들 걸 예상하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네.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굉장히 좋은 후보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준석 최고위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초선으로 나서서 새로운 세력 교체에 대한 세판짜기를 언급하고 나서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웠던 보수정당의 변화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가장 근접하게 내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두고 또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거 반짝하고 변화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전당대회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국민들의 여망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쇄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대표 선거에서 그분들이 당선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경선은 5대5로 하잖아요. 일반하고 그다음에 당원을. 그런데 본 경선에 가면 5명 이제 예배 경선 컷오프 된 분들 5명 하고 할 때는 7대3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진들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결과야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중진 중에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망을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전망들을 믿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물론 김병민 의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중진들이 다시 대표로 나서고 도로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까 봐 저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거다.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리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선에 가면 실제 당심이 나경원 주호영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을까. 주호영 원내대표만 탁 집어서 말씀하셔갖고 아마 내일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별명이 하나 있죠. 밥 잘 사는 예쁜 누나. 처음 들어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꽤 잘해 놓은 상황이어서 평도 좋아요. 당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못지않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확 치고 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당내 평 좋아요. 물론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금 새롭게 새판짜기를 하겠다고 나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갈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끌고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구 대결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지금. 네.
나경원 전 의원이 19일 당일각에 도로 자유한국당 프레임 제기에 대해서 탄핵 이후 야당이 괴멸되지 않도록 힘들게 당을 지켜왔던 시기였다고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정계 복귀는 좀 이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행보를 펼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요. 일국에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저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네. 검찰 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추미애 전 대표가 일국의 당대표를 지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지방선거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니 왜 대권주자로서 본인은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세요. 좀 더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이런 마음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당내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무시, 한때 황교안 멸시. 전 대표에 대해서 한 20% 넘는 당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 20% 넘는 대선 주자 지지도를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마음들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당에 대한 권력으로 지난해 총선을 치렀는데 보수정당을 괴멸시켰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둔 거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뭐래도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을 쭉 돌린 거라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그려낸 사람으로 계속 눈을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본인이 대표하면서 사실 그 누구죠? 정광훈 씨나 이런 목사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도 극우적인 모습에 자꾸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그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쪽으로 극우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또 선거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런 모습 보일까 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다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자제하고 약간 조금 고립시키고 그런 지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말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누군가를 우리가 특정 정치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통된 컨센서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지점들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아주 만약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옛날에 자유한국당처럼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선거를 치려고 노력하겠네. 그럼 또 보수가 분열되겠네. 이러다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좀 모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제 지금 얘기한 마음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가 조금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좀 탈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퇴행했다라고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까지 당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당이 안 되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세대 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교체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SNS에 글을 쭉 올렸는데 꽤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네.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밖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금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김동연 총리 이런 인사들이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올래라고 하면은
누구도 적극적인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이 당의 대권주자야라고 쭉 치고 나가고 있으면 들어오는 문은 완전히 다 닫혀지게 조금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홍준표 의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이슈 같습니다.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조금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6도였고 강릉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모레가 바로 소만입니다. 땅은 양기로 가득하고 생명감으로 가득해진다는 절기인데요. 이 무렵 바다에서는 안개가 자주 끼고 또 수목이 푸르름을 더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티 하나 없는 풍경화처럼 좋았지만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계가 바뀝니다.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제주와 전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오전에 그 밖의 남부와 충청권 남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 밤에는 전남권의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낮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차차 개는 곳이 많겠는데 제주 북부와 서부, 영동, 경북으로는 10에서 40mm, 제주 나머지 대부분 지방 30에서 80, 중부 등 곳곳에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3에서 18도 분포, 낮 기온이 내려가서 서울 24도 등 18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청년 근로자 이선호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오늘 오후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북한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국제예술행사인 일본 아이치현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고 이 행사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옹호한 지자체장을 끌어내리겠다면서 유권자 이름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주민 소환 운동을 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4819님께서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닌데 아유 부처님 오시는 날을 네 여기 분위기 원래 좋은 데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얘기를 시작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을 계속 꺼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 많으신 분이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거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받았던 고통.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탄생인데 집권 4년 도대체 뭘 한 거냐. 다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야 된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좀 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우리 경제 처참한 민낯듯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제 대통령으로서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들이 꽤 있을 것 같다. 플러스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러지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갖고 있는 이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감동을 주는 이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까지 결합된다면 대권 주자로 본인이 의지를 갖고 권력 의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한번 나가보면 꽤 괜찮은 구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권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든 그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본인이 지금 그 어떤 건 밝히지 않았으니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런닝메이트나 아니면 뭔가 그 한쪽의 분위기를 띄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가서 본인이 정말 대선을 뛸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호조가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률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병미 의원이 아까 마스크 벗으면 경제 실패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경제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K방역이 잘 돼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발전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권이든 야든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 지금 야로 갈 거냐 여로 갈 거냐 결정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추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역할을 하되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1년 한 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 그대로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 버텨왔던 데에 대한 정말 한계가 다 다다랐다고 얘기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손실보상법 처리해달라고 그토록 국회에서 외치고 있는 정의당의 모습 다 있지만 그런 거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빚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든 좀 막고 해왔지만 코로나 위기가 정리되는 순간부터 코로나 동안
지속돼 왔던 사회적 양극화의 민낯 뜻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동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이 모든 순간들 이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5개년의 시작인 2022년에 새 대통령이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위기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 처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났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주성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한 2년 정도를 언급해왔어요. 정부는 우리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의 임기 동안 1년 차, 2년 차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끌고 가는 동력이 중요한데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 경제 대통령을 들고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판짜기를 언급하고 국민들의 삶에 쭉 치고 들어가면은 아마도 많은 효과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 했다고 해서 경제 들고 온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확장적 재정 얘기하셨는데 계속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우리가 지원하자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원하자면 계속 반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반대를 해왔죠.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 아까 이게 손실보상법 문제도 그래. 지금은 물론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왜 재정 생각 안 하고 퍼줬냐 이렇게 또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던 정부나 민주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재정 문제를 갖고 나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하려고 해요. 근데 기재부에서 국가 재정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는 또 반대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정말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병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 한 500조가 좀 안 됐어요. 그 정도 시기였는데 이 중에 100조를 덜어내서 100조는 코로나를 위한 재정 확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분담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빚을 내서 계속 나눠주게 되는 건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요. 코로나 위기는 전례 없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에 썼던 재정에서 적어도 20에서 25% 정도 완전히 덜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지가 핵심인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국채 발행해서 돈 주고 여기에 추경 편성해서 휴대전화 요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 강론적인 문제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예산의 곳간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 잘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 써야 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왜요? 아니 지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재정 곳간 얘기하면서 지원을 하라.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되면 감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상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계를 구성하더라도 갑자기 가장 실직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존에 썼던 비용 중에 줄이는 비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감추경을 해갖고선 줄인 금액 비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감추경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한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재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추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모든 것을 필요 없는 예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도 아니지.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다 줄여서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주장이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킬 수는 없으니 가장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운영할 수 있는 자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더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재정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하세요. 떠드세요. 네. 자,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입니까? 김동연입니까? 최재형입니까? 알 수가 없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이긴 편이 내 편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일단은 과거에 국민들이 갖고 있던
과거 퇴행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윤석열 총장 혼자 할 수 있냐? 윤 전 총장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야권 전체에 대한 정권 개혁 판이 엄청 커지는 거죠.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마음에 두고 있을 거예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있지만 지지율도 제일 높고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워서 페이스메이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 이것도 생각해요. 여당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한마디만 하고 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처음 비대위에 취임했을 때 막 뉴스가 많이 생산되면서 네. 40대 경제 전문가 꿈틀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꿈틀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중요성을 했었죠.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죠. 4819님이에요. 그렇지. 분위기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분위기야. 아까 분위기 안 좋았다는 분인데 지금 분위기 좋아졌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기대가 좀 있죠. 백신 이제 백신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뭐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의구심, 불안 뭐 그런 거는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참 못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백신 허브 국가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걸 보면 네. 아마도 정상회담 전에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신속하게 온 국민에게 백신 접종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처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늘 백신 가지고 비판을 하시더니 백신 저는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5개 정도의 아마 정부와 그 미국의 백신 회사 또는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백신 회사 간에 이제 어떤 MOU가 맺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수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삼성하고 SK가 어쨌든 주도권을 쥐고서 우리나라 안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급도 좀 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많은 부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잘 풀려야 될 텐데요. 그럼요. 이 문제 좀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남북 문제에만 집착하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사실 북한이 이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면서 우리가 투자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막 말없이 폭파하고 우리한테 막말 쏟아내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신 국민들도 잘 접종이 안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에 백신 신속하게 공급해야 될 때 북한 백신 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선후가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 잘 되지 않게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한반도 운전자로는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중됐던 상황은 아니었는가 짚어보고 현실을 기반을 두고 남북관계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봉.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백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미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 우리 이제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이 정착이 돼야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도 안정감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오늘 이번 한 번의 만남이 큰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또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